자, 지금 모두 그 더 컵이 잘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제 영상이 녹화가 되니까요. 귀찮으시다도 한 번만 더 컵 잘 보이시나요? 어, 안 보이시나요? 예, 막 시작하려니까 안 보이네요. 잠깐 다시. 자, 지금은 어떠십니까? 아, 예, 아유, 잘 됐습니다. 제가 또 클릭을 잘못했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더 컵은 그 아주 유명한 책이죠. 어,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바로 이 책입니다. 에스프레소 커피 세컨드 에디션이었고요. 이 책이 지금도 많은 논문에서 인용이 됩니다. 이탈리아의 어네스틸리 아주 유명한 분이죠. 1, 2, 4 바로 이제 이 집안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컨드 에디션이 나온 것이 1995년도에 처음 에디션이 나왔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증복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2005년까지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크래프트 사이언스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다뤘을 때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출판된 것이 2017년이죠. 따라서 2005년 상황의 에스프레소를 보는 것과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머물지 않고 제가 이로부터 12년이 지나서 2017년 크레마의 연구 논문을 더 보강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다루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에스프레소를 다루는 하나의 고전으로 존중을 받기 때문에 이 책에서 특히 8장 더 컵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레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에 예고했던 것처럼. 그래서 2015년 상황에, 그러니까 2005년 상황,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나왔던 이 책, 지금까지도 많은 논문이 인용하고 있는 이 책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더 컵이라고 할 때, 컵에서의 더 컵은 한 잔에 담기는 것을, 한 잔에 완성된 커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한 잔에 완성된 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에스프레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 선생님께서는 이제 커피를 전공하시는 분들로서 또 혹은 커피 애호가로서 에스프레소는 특히 유니크하다. 어떤 점에서 커피의 기름 성분을 빼내는 압력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에스프레소의 유별난 특징은 바로 크레마인 거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이야기할 때 크레마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크레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에스프레소 머신은 그 원형은 19세기 말에 나오지만 그거를 베체라가 처음으로 보여줬던 것은 20세기 초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1940년대에 다시 전쟁이 끝나갈 즈음에 가찌아가 이제 크레마가 나오는 레버 반식, 피스톤 방식으로 압력을 갖다가 구기압을 넘기는 그런 상황에 크레마를 형성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크레마가 생긴 다음에 에스프레소의 맛은 향도 뛰어났고 맛도 좋았죠. 자, 에스프레소가 향도 뛰어나고 맛도 좋았다. 왜 그런가? 왜 에스프레소는 향이 뛰어나고 맛이 좋은가? 라는 물음을 그 물음에 답하는 방식이 크레마입니다. 왜냐하면 크레마는 다른 커피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레마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마에 관한 연구가 완벽하게 끝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능에 영향을 끼치고 그 미세한 성분들이 물리화학적으로는 대체로 분석이 됐지만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지금 이제 앞부분에 거의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래, 크레마가 에소프레소의 특별함을 부여하는 하나의 특징이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크레마는 왜 생기느냐? 그죠? 그리고 그 크레마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바리스타를 공부하는 또 바리스타를 가리키는 분들이 크레마가 예뻐야, 크레마가 풍성해야 맛이 있다. 아니다. 크레마 자체는 맛이 없다. 근데 크레마는 왜 추구해야 되는 것이냐?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해왔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이 책은 2017년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보다는 많은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먼저 개략적인 사진이라든가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트라코라고 하는 학자가 쭉 피지컬 앤드 케미컬 에스프레소의 특징을 규정하는 그 특징적인 물리적 화학적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대부분 폼이 나옵니다. 이때 그 폼은 거품인데 바로 이 에스프레소 음료 위에 뜬 미세한 거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에스프레소 윗면에 뜬 바로 이런 기름이 몰려 있는 듯한 모습. 그런데 그 기름 안에는 저 물과 그다음에 기체가 갖춰져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 기름 안에는 물 성분, 액체와 이산화탄소 등 기체가 갖춰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거품이 깨진다. 크레마의 거품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거품 안에 있는 액체가 바깥으로 흘러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품 안에 갇혀 있는 가스가 바깥으로 방출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때는 크레마의 형성 원인을 계면활성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계면활성제라는 거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리고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 선생님 중에는 계면활성제라 그러면 어, 많이는 들어봤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크레마를 이야기할 때 계면활성제를 모르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우유 스티밍에서 우유 거품을 이야기할 때 계면활성제를 모르면 거품이 형성되는 원리, 거품이 형성돼서 유지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되죠.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뭐다? 비누를 떠올리면 되죠. 어? 계면을 활성한다. 뭐와 뭐를 활성한다는 거죠? 비누 같은 경우에는 비누가 계면활성제다. 근데 뭐와 뭐를? 물과 기름을 분리된 것을 그걸 어떻게 되는 거죠? 기름과 옷에 기름이 붙어 있을 때 비누가 들어가서 물을 통해서 기름을 빼내오는 역할을 하죠. 어떻게 되죠? 물과 기름은 안 섞이잖아요. 바로 이럴 때 계면 활성을 한다는 것은 두 개의 물계와 기름계를 두 개를 만나게 해줘서 빼내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름이 물에 겉돌게 되면 물을 안만 넣어도 미끄러져 나갈 뿐인데 비누가 들어가서 물과 기름을 연결시켜주면 물이 흘러갈 때 기름을 빼내서 흘러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옷에 찌든 때 같은 거를 빼는 비누로 빼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계면 활성제를 하려면 바로 이거죠. 에스프레소에서는 아까 우리는 빨래를 할 때 물과 기름을 얘기했다면 에스프레소에서는 뭐죠? 공기, 기체와 액체를 의미합니다. 기체도 어떻게 돼요? 액체 가운데서 섞이지 않고 가벼우니까 위로 뜨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서는 거품이 터지면 기체 그 방울 자체가 기체는 아니죠. 방울 안에 들어있는 게 기체죠. 그래서 섞이지 않으니까 물 속에서 섞이질 못하고 기체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방울을 이루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 얘가 위로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게
액체 안에 있던 것이 위로 뜨게 되면 이제 바깥에를 보게 될 경우에는 가스가 방울이 바로 터지면서 공기가 바깥으로 향이 바깥으로 나가겠죠. 자, 그런데 에소프레소에서 이 크레마 거품을 갖다가 오래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들, 바로 기체와 액체를 연결시켜주는 어떠한 물질이 바로 그 크레마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원일 물질이 될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2005년 1, 2가 낸 이 책에는 이렇게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이제 크레마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있고, 저것이 바로 어, 물과 기체가 갈려져 있는 그 안에 미세한 거품, 그런 미세한 거품들이 쉽게 터지지 않고 에소프레소의 위에 모여서 층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5년도, 이제 1995년도에 이런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1995년이라면 뭡니까? 우리가 에스프레소가 보편화된 거를 1945년 혹은 1950년이라고 할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에스프레소가 유행한 게 1971년 스타벅스가 문을 연 것이고, 그 다음에 1995년이면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아직 들어오기도 전인 것이죠. 그때 이미 에스프레소의 연구가 이 크레마의 전자현미경 사진까지 담기면서 크레마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크레마가 있는 커피가 맛이 좋았거든요. 그러니 에스프레소에는 반드시 크레마가 있어야 된다고 이탈리아는 경험적인 관점에서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학자들은 크레마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위에 뜨니까 아무래도 크레마가 형성되는 것이 드립 커피에서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드립 커피와 에스프레소를 비교할 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기름 성분이 빠져나온다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와, 드립 커피에는 없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크레마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물질이 아닐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국내에서도 어떤 논리적인 것을 배우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에스프레소를 먼저 추출하시는 분들은 아무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걸 모르시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사람들이 크레마를 본다 그러면 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요. 에스프레소는 기름이 나오죠. 기름이 나오니까 크레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왜 기름이 크레마를 만들죠? 보세요. 윤기가 나잖아요. 이게 다 기름 성분입니다. 고로 크레마를 만들 때 커피의 기름, 고기압의 압력을 가할 때 나오는 커피의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기름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름이 많은 것은 크레마의 유지에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같은 정도로 볶였을 때 아라비카로 추출한 크레마가 더 에스프레소의 크레마가 더 풍성하고 오래가요? 아니면 로부스타로 추출한 에스프레소의 크레마가 더 오래 유지됩니까? 다 로부스타죠. 그래서 우리가 로부스타를 썼을 때 크레마의 형성이 풍성해서 맛이나 이런 것보다는 외견을 따질 때 에스프레소에는 크레마를 많이 섞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로부스타는 기름 성분이 같은 정도로 볶였다면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더 적기 때문입니다. 기름 성분은 아라비카종이 더 많습니다. 매우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 기름이 크레마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다라는 생각에서는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덴시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제 커피에 고형 물질이 많을수록 그 밀도와
우리가 이제 덴시티라고 하면은 액체에서의 덴시티를 의미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농도죠. 한 잔에 담겨 있는 에스프레소에 더 많은 입자,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드립 커피와 에스프레소를 구분짓는 요인 중에 하나가 한 잔의 커피라고 할 때 에스프레소의 농밀함이 훨씬 더 높죠. 물론 양도 적고 더 진하기 때문입니다. 뭐 예컨대 150ml에 전체 액체가 150이 아니라 25 이론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 훨씬 더 농밀한다는 거고 이것은 이제 그 안에 전자현미경산진인데 여기 보면 방울이 있고요. 그죠? 이게 위키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액체를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가지고 그걸 채로 걸러 가지고 전자현미경을 사줘봤더니만 이렇게 기름 성분들이 위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는 기름 성분으로 많이 유지되고 있고 이렇게 한 잔에 담기는 기름 성분이 많으니까 바디감이 높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비스코서티라고 하는 것은 점도입니다. 얼마나 끈적이냐. 또 역시 이것도 스위니스, 당분이 많아야지만 끈적이지만 또 하나는 뭐죠? 맹물보다는 안에 뭔가 더 섞여 있는 것이 점성이 더 좋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밀도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한 잔에 드립커피보다는 훨씬 더 입자, 농도가 많아서 농도가 높아서 우리가 그거를 마실 때 혀에 감기는 듯한 그런 촉감, 질감, 끈적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스프레소의 맛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특징들이죠. 자, 그래서 바디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거 토탈 솔리드는 우리가 TD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잔의 에스프레소에 들어있는 성분들, 기름, 그다음에 당연히 유기산이 있겠죠. 그다음에 클로로겐산과 같은 산. 왜 그럴까요? 왜 XD가 두 번째 나왔죠? 에스프레소를 마실 때 이 바디감이 높은 것과 함께 뭐예요? 짜릿하죠. 그 짜릿함이 유기산의 함량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유기산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산은 대체로 유기산은 앞부분에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추출 시간이 짧죠. 추출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녹아내리는 가벼운 물질들, 향물질이든가 아니면 유기산과 같은 과일의 맛을 산의 느낌을 경쾌함을 주는 이런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길게 추출할 때에 나오는 그런 쓴맛이나 혹은 어떤 거친 느낌을 주는 성분보다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스프레소에는 산이 많이 담긴다. 비율적으로. 그러니 이제 에스프레소의 특징은 그 질감, 바디의 기름과 산이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오고 카보하이드레이트는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이야기할 때 탄수화물 얘기는 어디서 많이 나오죠? 당연히 커피에서는 탄수화물이 많죠. 자, 그런데 탄수화물은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안 녹으니까 워낙 한 잔의 에스프레소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에스프레소는 고기압의 압력을 가하니까 탄수화물이 바깥으로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종이 필터를 거른다면 그 미세한 종이까지는 걸러 나올 수는 없지만 에스프레소의 포터 필터는 종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샤워 그 구멍 사이로 미세한 카보하이드레이트 섬유질이 나와서 그것이 위로 뜰 때 뭐를 형성한다 그러죠? 타이거 무늬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프레소에서 압력에 의해서 물에 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출되는 탄수화물, 특히 작은 섬유소들은 나중에 크레마 위로 떠서 무늬를 만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에스프레소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로젠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에 피리미딘이라든가 질소 화합물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네랄도 들어가고 당연히 황화합물도 들어갈 것입니다. 미네랄은 커피 자체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경수냐 연수냐에 따라서 또 혹은
또 우리가 경도와 연수, 경도를 따질 때에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는 경도를 많이 따지죠. 그럴 때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이온만을 따지는 거고 그 밖에 더 많은 미네랄이나 아니면 물 자체가 어, 알칼리도라고 또 얘기를 해요. 알칼리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물 자체의 pH를 떨어뜨릴 때 얼마나 많은 미네랄을 넣어야 되느냐라는 의미를 pH를 높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미네랄을 넣느냐. 그래서 그 물이 산성화되는 거에 대한 저항성을 얘기하는데 말이 좀 복잡하죠. 오늘 복잡한 말은 좀 빼고요. 대신 물에서는 경도뿐만이 아니라 알칼리도도 중요하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어, 에스프레소의 물은 미네랄, 경도를 맞춘다. 자, 그러면 경도를 맞추는 것은 정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연수기입니다. 정수기는 염화, 염소죠. 소독약 같은 그런 Cl, 음이온을 제거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고 미네랄을 갖다가 교환하는 수지는 양이온 수지라든가 음이온 수지는 모두 우리가 그걸 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볼러타일 아로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소프레소가 하나 추출됐을 때 향기로 바깥으로 나오는 물질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1995년 그때 이제 토대가 다 만들었죠. 그때 써있던 책들이 이렇게 에스프레소 하나를 화학적으로까지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나오는 organoleptic이라고 하는 것은 관능입니다. 맛이에요, 맛. 그러니까 여기서 organoleptic characteristics of espresso 그러면 에스프레소의 맛의 특징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맛을 누가 봐요? 인간이 보죠. 인간이 볼 때 인간의 맛을 보는 그런 감각 기관은 센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올가노lep틱 그러면 사람이 먹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소프레소를 우리 사람들이 먹었을 때 맛의 특징은 어떠냐 해서 practical aspect 실제로 먹어봤을 때 먹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에스프레소의 맛의 특성을 여기서 또 썼습니다. 굉장히 단계적으로 좋은 논리적으로 나가죠. 그다음에 비주얼 캐릭터리스틱은 뭐죠? 이제 지금부터 좀 사진이 나와서 덜 심심하실 겁니다. 눈으로 보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눈으로 보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그림에서 형광을 잠깐 쓰겠습니다. 독삭으로 할까요? 이 그림에서 여기가 바로 크레마가 되는 거죠. 그죠? 화면에 가렸나요? 바로 요 녹색, 요 두께가 우리가 크레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위에서 바라본 어, 크레마의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요 점처럼 보이는 것이 있죠? 요게 바로 섬유소입니다. 우리가 이 무늬를 타이거 무늬, 호랑이 무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무늬 나는 우리가 이걸 우리는 호랑이 무늬라고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거를 이탈리아 말로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에 점이 찍혀 있다, 마크드, 마끼아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음료의 이름으로 마끼아따라고 얘기를 하지만 워낙 마끼아또는 마크드, 점을 찍은 것 같다. 이런 무늬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마끼아또라고 얘기했고 음료는 여기에다가 에소프레소의 한 2배 정도 잔은 똑같은 데미타스의 잔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든 마끼아또를 마시든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마끼아또는 우유가 1대2로 섞여서 한 입에 마시기 편한 거죠. 이게 바로 비주얼, 외관으로 보는 겁니다. 왼쪽에 이 사진은 아마 추출한 지 시간이 오래 갔거나 아니면 어, 추출 자체가 크레마가 형성되지 않도록 저항이 생기지 않았다. 저항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죠? 고기압의 압력이 작동되지 않았다. 왜? 커피가루의 굵기가 커서 공급, 압력이 빠져나갈 공간이 많게 되면 저항이 많이 생기지 않고 구기압이 걸리지 않게 되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어, 압력이 적을수록 어때요?
거품은 덜 형성되는 겁니다. 이제 B번 같은 경우가 마키아토가 아주 좋네요. 타이거 무늬가 나오고. 다음 C번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둥둥 떠 있죠. 이 기름이 떠 있다라는 것은 뭐죠? 과다 추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기름이 통째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스토리 센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혀를 의미합니다. 입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각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에스프레소의 맛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입안에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어시드티가 있겠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플레이버, 향미가 있겠고, 그다음에 입안의 점막이 느끼는 바디가 있겠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애프터 테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목 뒤로 넘긴 뒤에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 뒤로 넘겼죠. 이 애프터 테이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한 존재의 가치는 그 존재가 사라진 뒤에 평가를 받죠. 우리도 어떤 한 사람과 만났을 때 암만 좋은 시간을 가졌어도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언제 이루어져요?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리면서 생각하죠. 평가를 하게 되죠. 커피도 애프터 테이스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향기를 맡고 입안에 들어와서 플레이버나 바디나 그다음에 어시드티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목 뒤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운이 길게 이어지는지 그 풍성함은 어떤지 혹은 목 뒤로 넘어간 뒤에 우리의 점막에 불쾌한 어떤 그런 느낌을 남기지는 않는지 그래서 총체적인 평가를 하는 단계가 애프터 테이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애프터 테이스트까지 오는 동안 우리의 관능은 모두 다 자극된 거죠. 향기에서 코가 자극됐고 입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오르소 노잘 그러니까 바깥에서 코로 들어오는 향 그다음에 레트로 노잘 입 안쪽의 콧구멍을 통해서 올라가는 향 식도를 타고 내려갔던 것이 기도를 타고 오면서 우리 체내에 느껴지는 향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애프터 테이스트를 다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올팩토리 그러면은 후각을 의미합니다. 향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향에 들어가면 어, 거스트네이션이라 그럴 때 미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밖에 없지만 올팩토리로 가게 되면 향기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죠. 그래서 올팩토리, 플레이버는 당연히 미각이 함께 작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올팩토리 오더라고 하는 것은 향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올팩토리에서 플레이버는 지금 입안에 들어와서 오는 향을 의미합니다. 레트로 노잘이 작용하는 부분이고 플레이버라고 하는 건 지금 입안에 들어왔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우스필이죠. 햅틱 센스라고 하는 것은 촉각입니다. 우리의 피부가 입안에 있는 점막이나 혀의 표면에 있는 것이 느껴지는 텍타일, 촉각을 의미하고 우리가 그걸 마우스필, 질감이라고 얘기하고 또 무게감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거는 또 바디라고 얘기하고 에스트린전시라고 하는 것은 떫은 맛이죠. 특히 에스프레소에서는 강한 농도 때문에 에스트린전시, 떫은 맛이 있는데 이 에스트린전시는 과다할 때 강한 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요. 입이 쪼그라드는 느낌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forecasting sensory quality인데 이제는 에스프레소를 갖다가 우리가 향미를 테이스팅하면서 맛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외관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예전에 1995년도에는 이렇게 트리오 테스트, 얘는 그다음에 듀오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샘플을 갖다가 일관성을 만들기 위한 훈련 방식입니다. 트리오 테스트는 세 개 중에 우리가 계속 먹었던 커피 맛을 고르는 거. 듀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페어링을 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여러 개 중에서 똑같은 것을 하나 찾게 하는 가장 가까운 맛을 찾게 하는 것.
우리는 이거를 관능평가의 훈련에 사용하고 있지만 산업에서는 뭐죠? 그 제품이 항상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에스프레소가 콩이 바뀌었다면 그 전에 콩이 바뀌기 전에 만들어졌던 에스프레소와 맛이 항상 일정한지를 보는 거예요. 맛이 변하면 손님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블렌딩이 많은 거죠. 왜 블렌딩이 많죠? 예를 들어 A, B, A 나라의 커피만 썼다. 예를 들어입니다. 이탈리아가 A 나라의 커피만 쓰다가 A 나라가 홍수로 인해서 커피가 나오지 않았다면 재료비가 너무 뛰죠. 그러니까 A만 하던 방식에서 이제 바꿉니다. 재료도 값이 뛸 때를 대비하기도 하고 A가 값이 너무 클 때 A 맛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머리를 쓰죠. 섞지요. 한 세네 개를 섞으면 A, B, C, D를 섞으면 A가 값이 치솟거나 물량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A와 비슷한 E, F, D를 찾아서 섞으면 네 개를 섞은 데서 하나를 다른 거로 바꾸는 건 큰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탈리아는 블렌딩을 하게 된 거예요. 왜죠? 이탈리아는 커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커피를 수입해서 쓰면서 산지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탈리아는 블렌딩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어, 모든 그런 행위들은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바리스타들에게는 관능 평가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름다운 맛을 내기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그래서 맛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뒤로 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소프레소를 정의하는 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990년 이 책이 나온 다음에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선언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으로 나왔긴 했는데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는 그 국립 이탈리아 연구소에서 나라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잔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번에 이제 투 스파웃일 때 한 바스킷에 14g을 담아서 25초에 25ml가 나오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바스켓에 담고 부피로 따지고 초를 따질 때 오차 범위를 주죠.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전통 방식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 이탈리아가 그거를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에스프레소는 주로 어떻게 소통하고 있죠? 양이 아니라 그람수를 갖고 얘기를 하죠. 그람수. 그래서 보통 14g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탈리아의 전통 방식은 25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22.5에서 27.5가 나오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저울을 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두 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g을 가지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그 무게비가 한 28g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가 나올 때 그때를 적절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제 기준이 부피에서 더 정확한 무게로 바뀌고 있고 지금은 뭐 대체로 요즘 바리스타들은 이제 무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스타들은 그 에스프레소의 추출 어떤 그 물줄기의 모습,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추출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하면서 커피를 추출해야 되니까 부피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에스프레소에다 이제 밀크를 넣게 되면 이게 이제 라떼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8장이 끝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선생님께 오늘 다뤄드릴 이야기는 지금 여러 선생님께 나눠드렸던 이 책이 있죠. 크래프트 앤드 사이언스 여기에 17장에 크레마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것은 2017년이니까 아까 그 책에 비해서 한 10년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10년간 나와 있는 새로운 자료들을 갖다가
모아서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 먼저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제가 이것을 PPT로 만들었습니다. PPT로 만들었으니 오늘 이 PPT를 가지고 볼 텐데 지금 2024년 이 순간 크레마에 대한 모든 것이 오늘 강의에서 이제 한마디로 끝장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크레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험적인 데에 홀리지 마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한 논문, 그리고 이것은 책입니다만 이 책은 바로 논문인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알지만 이 논문을 갖다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근데 그 논문을 리뷰 형식으로 실험의 결과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논문을 베이스로 하되 여러 논문 리뷰를 만들어서 크레마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냈는데 이 크레마 하나를 갖다가 한 챕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저자들이 사용한 활용한 논문들이 이 챕터의 뒤에 나오는 겁니다. 레퍼런스라고 해서 레퍼런스에 이 많은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 17장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레마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물에 관련되고 앞에 있는 건데 오늘 시간이 되면 물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무튼 크레마를 차분하게 다 왜냐면 크레마를 가지고 현장에서 너무 말들이 많거든요. 먼저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챕터에 쭉 그림을 가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크레마의 기포 사진입니다. 에소프레소 위에 이 아주 작은 기포들이 보이죠? 그죠? 이게 바로 포토 크레마, 에스프레소 크레마의 사진이다. 라는 그런 얘기인 거고. 아라비카 커피 블렌딩을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를 의미하죠. 캡슐 커피, 그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추출해서 요 위에 크레마를 갖다가 근접 촬영을 해가지고 여기에 기름과 방울이 막 떠 있는 요 거품처럼 막 보이죠. 그런 사이에 기름도 좀 보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저렇게 외관을 보면 크레마가 기름과 공기로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울을 유지하는 것,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 또 방울을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제 요 바의 크기가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요 바의 크기가 50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염색을 한 겁니다. 여기 뭐 노다인이라고 있죠. 요 노다인이 염색을 하는 건데 이 빨간색이 지금 염색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뭐가 염색이 되냐면 단백질이 빨갛게 염색되는 거예요. 그러니 크레마에 크레마를 염색시켰다는 거예요. 에어버블을. 그렇죠? 거기에 단백질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레마에 염색을 시켜놨더니 와 이거 단백질 덩어리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없으면 계면활성제가 여기서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바로 거품을 유지해 줍니다. 거품을 만들어주는 건 뭐죠? 압력이에요. 압력. 샴페인을 딱 따면 거품이 나죠. 샴페인을 딱 딸 때 왜 거품이 막 쏟아져요? 압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스프레소로도 고기압의 압력 때문에 거품이 만들어지고 그 거품이 잔 안으로 떨어졌다가 바깥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단백질에 포집이 돼가지고 위에 층을 이루는 것이 크레마입니다. 따라서 크레마 형성에는 압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사진. 얘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커피 그 에스프레소의 가스의 양과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산화탄소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자체의 거품의 무게가 예를 들어 거품 무게가 많을수록 커피 가루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많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커피를 많이 쓰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 당연한 거를 이렇게 확인하고 소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논문입니다. 이러한 거를 확인을 해서 이제 커피 가루를 많이 사용할 경우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또 밑으로 쭉 가서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2005년 1, 2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책에는 이 사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에스프레소 그 책이 2011년도에 다시 개정이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얘가 뭐냐면 요것이 이제 단면처럼 보이는데 요 안이 동그란 것 얘가 바로 거품입니다. 그 거품의 가장자리를 기름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여기 한쪽 이 코너마다 몰려 있는 것이 입자입니다. 그러니 크레마를 형성하는데 안에 공기가 갇혀 있고 겉면에 기름이 이렇게 왜냐하면 기름이 물과 섞이지 않고 기름은 뭐에 가까워요? 공기 쪽과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에소프레소에 있는 고체 물질들이 이 양쪽 각 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 물질들이 크레마의 거품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해줍니다. 고체 물질들도 크레마의 안정성에 기여를 한다. 이거는 2005년도 그 책엔 나오지 않는 얘기죠. 자, 그다음 사진.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물질인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물질이 크레마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일까? 그래서 그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생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볶은 다음에 있는 그런 물질인데 그게 이제 고분자, 저분자 결국 고체 물질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뭐 바이닐 카테콜이라고 나오는데 올리고모 이러한 어떤 특정 물질들이 크레마의 거품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거를 입증하는 그런 얘기고 로스팅을 갖다가 많이 할수록 로스팅을 진하게 할수록 이 크레마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물질이 많아지니까 진하게 볶을수록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이 물질이 많이 나와서 진하게 볶인 커피일수록 크레마가 풍성하고 또 오래 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아까 그 물질이 많을 때 유지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특정 물질이 많을 때 이렇게 크레마가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 똑같이 300초가 지난 다음에서도 얘는 좀 텅 숭숭 비어 있고 얘는 더 커지고 있죠. 이게 잔 게 많아야 돼요. 잔 게 많고 잔 것이 모여서 커지게 되고 잔 것들이 합쳐져서 커질수록 크레마가 사라지는 것이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큰 게 적은 것이 고온 거품이다라고 보시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이 에스프레소의 거품이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뭐 다음에 크레마가 없는 것과 크레마가 있는 것의 강도의 느낌입니다. 사람들한테 먹여봤을 때 그럴 때 어느 정도 느껴지느냐라고 봤더니 크레마가 없을 때보다 여기 보죠. 여기는 크레마가 없는 건데 크레마가 있을 때가 훨씬 더 맛이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순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죠. 저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크레마가 많을 때 사람들이 더 풍성함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건 참 오늘 다룰 내용 중에 굉장히 재미난 거예요. with 크레마가 있을 때와 without 크레마가 없을 때. 자, 그럴 때 뭐가 더 우리는 크레마가 있을 때 또 크레마가 없을 때 향이 우리가 바깥에서 느낄 때 향이 더 감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우리는 크레마가 있으면 향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아준다라는 얘기를 하죠. 열기가 식는 것도 막아주지만 에스프레소의 액체 속에 있는 향이 나가는 것을
크레마가 위에 뚜껑처럼 막아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크레마가 있을 때 정작 바깥에 날아가는 향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거는 2005년 책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법이 바뀝니다. 지금 크레마가 많이 있을수록 향이 더 풍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얘기는 뭐죠? 크레마가 있을 때 에스프레소 잔 바깥으로 방출되는 향 성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크레마 helps aroma to be released above the cup. 무슨 뜻인가요? 크레마가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뭐를 도와주냐면 컵 위로, 컵 바깥으로 향이 날아가는 걸 도와준다. 와, 무슨 얘기인가요? 크레마가 향을 가둬두는 뚜껑이 아니라 크레마가 향을 발산시켜 주는데 역할을 해준다. 자, 크레마에 대한 인식들 바꿔야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사람들한테 다 먹여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두 번째 모금, 세 번째 모금, 네 번째 모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까지 계속 마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맛을 갖다가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크레마의 양이 밑으로 갈수록 적어지는데, 그죠? 어, 그때 어떠한 속성들이 우세해지는지. 그 얘기 뭐냐면 크레마가 적을 때는 쓰거나 탄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크레마가 많을 때에는 로스티드, 볶인 향처럼 좋은 느낌을 많이 갖더라.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는 크레마가 많을수록, 크레마가 있을 때 먹을수록 더 볶인 느낌, 좋은 느낌을 갖고 크레마가 없을 때 마시게 되면 탄맛과 탄 느낌과 쓴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고로 크레마가 있을 때 컵 에스프레소를 즐겨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이 크레마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얘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크레마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갖는 계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8시, 오늘은 좀 한 9시 15분쯤에 마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는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쉬는 시간은 좀 짧게 8시 한 9분만 쉬었다가 8시에 다시 이 앞으로 모이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